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어림도 없다. 아버지, 저는 은지가 아니면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성북동 대저택이 윤성태 회장의 분노 섞인 목소리로 집안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아들 도진은 물러서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신이 나간 거냐? 가진 것 하나 없고 국밥집이나 하는 여자를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드리겠다고? 재벌가의 체면과 가문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윤 회장에게 은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비 며느리 은지를 찾아간 순간 이것을 본 윤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재래시장 골목에 새벽 4시가 되면 가장 먼저 불이 켜지는 곳이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에 온정식당이라고 쓰인 작은 가게였죠. 다른 가게들은 아직 문도 열지 않은 이 시간에 28살 은지는 이미 커다란 가마솥 앞에 서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솥 안에서 뽀얀 사골 국물이 천천히 끓어오르면 뜨거운 김이 은지의 얼굴을 포근하게 감쌌습니다. 은지는 눈을 감고 그 온기를 잠시 느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그 따뜻한 김만이 유일한 위안이 되어주는 시간이었어요. 은지는 천장에 걸린 낡은 국자를 내렸습니다. 손잡이가 까맣게 변하고 군데군데 긁힌 자국이 있는 국자였어요. 외할머니가 평생 쓰시던 것이었죠. 은지는 그 국자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차갑고 거친 쇳덩이였지만 은지의 손에 닿는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은지는 작게 속삭이고는 솥 안을 천천히 저었습니다. 이 국자에는 오랜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래전 부산 바닷가 외진 곳에서 국밥집을 하셨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새벽부터 사고를 우리고 돈이 없어 끼니를 거르는 이웃에게 그냥 퍼주던 분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건물이 철거되자 수십 년을 지켜온 자리를 하루아침에 떠나야만 했습니다. 할머니는 서울에서 홀로 어린 손녀 은지를 키우던 딸 수키의 좁은 전셋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래된 가마솥, 낡은 국자를 가지고 연고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서울이었지만 두 사람은 시장 한켠에 좌판을 깔았습니다. 은지가 8살 되던 해였어요. 비가 오는 날도 칼바람이 부는 날도 그 자리를 지키며 5년을 버텼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겨우 지금의 이 가게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가게를 얻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지병으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할머니는 딸 수키의 손을 꼭 쥐고 말씀하셨습니다. 수키야, 밥 한 끼가 사람을 살린다. 배고픈 사람 앞에서는 절대 모른 척하지 마라. 수키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어머니의 뜻을 이어나갔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밥을 그냥 드리고 어르신들에게는 단돈 2,000원만 받았어요. 그러다 수키마저 5년 전 새벽 시장에 갔다 오는 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가해자는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도 없었어요. 은지는 23세 나이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은지는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으로 이 식당을 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어요. 그 돈으로 차라리 다른 일을 시작하라고 했죠. 하지만 은지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할머니가 지키던 국자 하나, 어머니가 물려주신 가마솥 하나가 전부였지만 은지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월세 걱정 안 하고 어르신들께 넉넉히 드릴 수 있잖아요. 은지가 담담하게 말했을 때 말리던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가마솥 뚜껑을 들어 옮기던 은지가
갑자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손목에 날카로운 통증이 왔습니다. 매일 드는 일이었는데 오늘따라 손목이 삐끗한 것이었어요. 은지는 잠시 손목을 감싸 쥐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손을 털고 다시 국자를 들었습니다. 아프다고 쉬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오시기 전에 준비를 마쳐야 했으니까요. 날이 조금씩 밝아오자 시장 골목에도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손수레를 끌며 한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새벽부터 폐지를 줍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낡은 장갑 사이로 손가락이 벌겋게 얼어 있었고 어깨는 오랜 세월의 무게에 눌린 듯 잔뜩 구부정했어요. 은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식당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어르신, 이리 들어오세요. 손이 다 얼었잖아요. 은지는 할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난로 옆 가장 따뜻한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하시면서도 은지가 이끄는 대로 고분고분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은지는 뜨거운 국물을 한 그릇 떠다 두 손으로 공손히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그 그릇을 받아들고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조금 있으니 이번에는 비틀거리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중년 남자가 문을 잡고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밤새 어디서 마셨는지 옷이 구겨지고 얼굴이 벌갰습니다.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은지는 다가가 팔을 잡아 부축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일단 여기 앉으세요. 따뜻한 물 한 잔을 내어놓으며 은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속상한 일 있으셨나 보네요. 국물 좀 드시고 들어가셔요. 남자는 멍하니 은지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 시간이 되자 단골 어르신들이 하나둘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할머니가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시다 발걸음을 돌리려 하셨습니다. 은지가 재빠르게 달려나갔습니다. 할머니, 왜 거기 서 계세요?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해서 그냥 안 오려고 했는데. 은지는 할머니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건강하게 오셔서 맛있게 드시는 게 밥값이에요. 앞으로 매일 오셔야 해요. 아셨죠? 할머니는 눈가를 훔치며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식사를 마친 어르신들은 미안한 마음을 그냥 두지 못하고 테이블을 정성스럽게 닦거나 그릇을 설거지통에 조심스럽게 담그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 하셨습니다. 은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말없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온정식당의 하루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은지의 귓가에는 늘 어머니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 수키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었죠. 은지야, 배가 든든해야 마음도 일어선다. 그 말은 은지에게 단순한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에게서 어머니에게로, 어머니에게서 은지에게로 이어져 온 살아있는 가르침이었어요. 오늘도 은지는 그 말을 가슴에 품고 가마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시장 골목 가장 깊은 곳에서 온정식당의 불빛은 오늘도 어김없이 가장 먼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성진그룹 상무 윤도진은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집무실 불을 켰습니다. 30살의 나이에 상무 자리에 오른 사람답게 그의 하루는 언제나 숫자와 보고서로 시작됐어요. 업무 지시, 실적 검토, 회의 일정. 그 빡빡한 일상 안에서 사람의 온기 같은 건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도진에게 세상은 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진은 서울 외곽에 있는 거래처 공장 현장을 점검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차가 재래시장 골목 앞을 지나치는 순간 문득
며칠 전 비서들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노숙인한테는 그냥 주고 어르신들한테는 2,000원만 받는 식당이 있대요. 이런 가게는 우리가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그 시장 근처 공장이었어요. 도지는 차를 세웠습니다. 2,000원짜리 국밥집이라 뭔가 꿍꿍이가 있거나 오래 못 버티는 가게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발걸음은 이미 골목 안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재래시장 골목은 도진이 평소에 다니는 세계와는 전혀 달랐어요. 반들반들한 대리석 바닥도 유리 외벽도 없었습니다. 군데군데 금이 간 보도블록, 낡은 가게들이 어깨를 맞댄 좁은 골목. 도진은 자신도 모르게 걸음이 느려졌어요. 그러다 골목 끝에서 온정식당이라는 낡은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도진은 낡은 미닫이 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고 환한 목소리가 먼저 들렸어요. 가마솥 앞에 서 있던 은지가 손에 국자를 든 채 활짝 웃으며 그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땀이 살짝 맺힌 이마, 수증기에 살짝 상기된 볼, 그리고 그 웃음. 도지는 그 자리에 잠깐 굳어버렸어요.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정장을 빼입은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만나온 도진이었는데 앞치마 두른 이 사람의 웃음이 왜인지 모르게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국밥 한 그릇이 앞에 놓였어요. 평범한 뚝배기였지만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그 그릇에서는 묵직하고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도지는 국물을 한 모금 떠먹는 순간 동작을 멈췄어요. 따뜻하다는 느낌이 입에서 가슴으로 곧장 내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게 오래 앉아있고 싶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이런 기분을 느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도진이 밥을 먹는 사이 식당 안에서 작은 장면이 하나 펼쳐졌어요. 폐지를 잔뜩 실은 손수레를 끌고 들어온 할아버지 한 분이 계산대 앞에서 쭈뼛거리고 있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적이다가 은지 쪽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공짜로 얻어먹어서 미안하네. 다음엔 꼭 돈 갖고 올게. 은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첫 손님이셨잖아요. 첫 손님은 원래 안 받아요. 저 오늘 재수 좋으라고요. 할아버지는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도지는 그 장면을 보며 숟가락을 든 채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저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저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국밥값을 내면서 도진이 물었어요. 저기 사장님, 60세 이상 어르신은 정말 2,000원만 받으세요? 은지는 잔돈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장사라기보다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면 저는 돈 버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거든요. 도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천억 이익을 놓고 매일 씨름하는 그에게는 낯선 언어였어요. 식당을 나오면서 도지는 영수증도 없이 지갑을 닫았습니다. 국밥값으로 낸 돈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도진의 발길이 자꾸 그 골목으로 향했어요. 공장 현장 점검이 있는 날이면 반드시 온정식당에 들렀습니다. 현장이 없는 날에도 일부러 그쪽으로 돌아서 왔어요. 올 때마다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추운 날 맨손으로 온 노숙인에게 자기 장갑을 벗어주는 은지, 무료로 드셔서 민망하다는 어르신께 어르신이 건강하게 오시는 게 저한테는 제일 큰 기쁨이에요 라며 환하게 웃는 은지, 식사를 마친 어르신을 부축해 문 앞까지 배웅하는 은지. 도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 한켠이 조용히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꾸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은 은지가 무거운 쌀포대를 혼자 끌고 들어오려 애쓰고 있었어요. 도진이 아무 말 없이 다가가 포대를 냉큼 가로챘습니다. 어디에 두면 됩니까? 은지는 잠깐 눈이 동그래졌다가 이내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기 주방 옆이요. 감사해요. 그 뒤로 도진은 자연스럽게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손님이 빠진 자리를 슬그머니 닦기 시작했습니다. 은지는 처음에는 제가 할게요 했다가 이내 감사해요 하며 받아들였어요. 단골 어르신 한 분이 그 모습을 보며 껄껄 웃으셨습니다. 사장님, 저 총각 눈빛 참 곱네. 우리 사장님한테 딱이겠는데? 은지가 손사래를 치며 어르신, 무슨 말씀이에요 했고 도진은 괜히 그릇만 닦았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도진이 식당에 들어서니 은지 혼자 유독 바빠 보였어요. 점심 손님이 한꺼번에 몰린 날이었습니다. 주문은 밀리고 설거지도 쌓이고 배달 도시락도 나가야 했어요. 도진은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나 빈 그릇을 들고 주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은지가 도진을 바라보았어요.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은지가 먼저 말했어요. 저 지금 바빠 보이죠?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도진은 잠깐 멈칫했어요. 선을 긋는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은지가 웃으며 앞치마를 내밀었어요. 저기 설거지통에 그릇만 좀 담가주시면 돼요. 저는 국밥 말아야 하거든요. 도진은 앞치마를 받아들었습니다. 양복 위에 앞치마를 두르는 게 어색했지만 그런 건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날 도진은 처음으로 식당 안에서 제대로 일을 했습니다. 손님이 다 빠지고 식당이 조용해진 뒤였어요. 은지가 수고하셨어요 라며 국밥 한 그릇을 도진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도진이 물었어요. 이건 왜요? 은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하셨잖아요. 밥은 드셔야죠. 도진은 국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어요. 아무 말 없이 먹었습니다. 첫날 혼자 앉아 먹던 그 국밥과 같은 맛이었는데 이상하게 오늘이 더 맛있었어요. 그날 이후 도진은 바쁜 날이면 자연스럽게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은지도 더 이상 제가 할게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도진이 골목을 지나치다 보니 가게 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안을 들여다보니 은지가 혼자 작은 탁자 앞에 앉아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숫자를 보던 은지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이마에 손을 얹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밥은 먹었는지도 알 수 없는 채로 불도 끄지 않고 혼자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낮에 어르신들 앞에서 환하게 웃던 그 사람이 혼자가 되면 이런 얼굴이었어요. 도진이 골목 끝에 서서 그 불빛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쪽에서 비틀거리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시장 안쪽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걸어오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어디선가 한 장 걸치고 오는 길인 듯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남자는 온정식당 앞에 멈춰서더니 문을 발로 걷어차듯 열었습니다. 야, 은지야. 남자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렸어요. 은지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사장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에요? 은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자는 문에 기대어 서서 말했습니다. 어쩐 일이긴. 할 말이 있어서 왔지. 술이 잔뜩 들어간 목소리였어요. 노숙자한테 공짜로 퍼주고 어르신들한테 2,000원에 팔고 그거 좋은 일하는 거 나도 알아.
우리 손님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저 식당은 싸게 하던데 왜 여기는 이래요? 그 소리 듣는 거야. 시장 물을 흐려놓으면 안 되지. 말이 길어질수록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자가 한바탕 쏟아내는 동안 그냥 서 있었습니다. 화를 내지도 맞받아치지도 않았어요. 남자가 말을 마치고 나서야 은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많이 힘드셨죠? 앉아서 국물이라도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남자는 잠깐 멈칫했다가 됐어 하고는 비틀거리며 돌아섰어요. 골목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은지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탁자로 돌아가 다시 장부를 펼쳤어요. 골목 끝에서 그 장면을 전부 지켜본 도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은 낮에는 저렇게 환하게 웃으며 남을 챙기고 밤에는 저런 말을 혼자 다 받아내는구나. 화 한 번 내지 않고 국물 한 그릇 드시고 가라고 하는구나. 도진의 가슴 한켠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어요. 돌아서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 곁에 있고 싶다고요. 은지 혼자 감당하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나눠지고 싶다는 생각을. 그리고 그 마음은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도지는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습니다. 윤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국밥집 사장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윤 회장의 표정이 천천히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밥집? 네. 부모는 안 계십니다. 윤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국밥집이나 하는 여자를 성진가의 며느리로 들이겠다는 거냐? 부모도 없고 배경도 없는 사람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된다. 도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아시는 세상과 그 사람은 다릅니다. 직접 만나보시면 아실 겁니다. 하지만 윤 회장의 눈빛은 이미 차갑게 닫혀 있었어요. 두 사람의 팽팽한 침묵이 집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 회장의 책상 위에는 비서실에서 올라온 보고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은지, 만 28세, 부모 없음, 재산 없음, 서울 변두리 재래시장에서 국밥집 운영. 윤 회장은 보고서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식을 내가 직접 벗겨주마. 아들이 6개월을 쫓아다닌 여자라고 했습니다. 도진이 그렇게까지 매달리는 사람이라면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어떤 계산이 깔려 있는지, 뭘 바라고 아들에게 접근한 건지. 그날 저녁 윤 회장은 면도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집안일을 돌보는 가사도우미를 불렀어요. 시장 가서 낡고 해진 옷 좀 구해와요. 노숙자처럼 보이는 걸로. 도우미는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거울 속 윤 회장의 얼굴에는 덥수룩한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도우미가 구해온 낡은 점퍼와 때가 탄 바지를 꺼내 입었어요. 발 뒤꿈치가 다른 낡은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기사가 운전하는 세단 대신 지하철을 탔어요. 좌석에 앉으니 옆자리 사람이 슬그머니 몸을 옆으로 비켰습니다. 윤 회장은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노숙인으로 보인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재래시장 골목 입구에서 내렸습니다. 시장 골목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좌판을 펼친 상인들, 장바구니를 든 노인들, 리어카를 끄는 아저씨들. 윤 회장은 천천히 걸으며 간판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골목 안쪽에서 낡은 간판 하나를 발견했어요. 온정식당. 유리문 너머로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코끝으로 무언가 익숙한 냄새가 스쳐 지나갔어요. 구수하고 뽀얀 사골 냄새였습니다. 분명히 아는 냄새인데
어디서였는지 금방 떠오르지 않았어요. 윤 회장은 잠시 그 냄새를 맡으며 서 있다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은지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윤 회장은 일부러 더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며 머뭇거렸습니다. 저기, 돈이 없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요. 비굴하게 중얼거렸어요. 은지의 표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려 했습니다. 눈살을 찌푸리거나 난처한 표정을 짓거나. 그런데 은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문 쪽으로 성큼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추운데 왜 거기 서 계세요? 얼른 들어오세요. 그러고는 윤 회장을 식당 안쪽으로 이끌었어요. 히터 바람이 나오는 가장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은지가 직접 그 자리를 닦아내며 앉으라는 손짓을 했어요. 윤 회장은 자리에 앉으면서 슬쩍 주변을 살폈습니다. 꾸며놓은 것 치고는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윤 회장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국밥 한 그릇이 앞에 놓였어요. 고기가 듬뿍 얹혀 있었습니다. 노숙인 행색인 자신에게도 이렇게 내어주는구나. 윤 회장은 속으로 생각하며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물을 한 모금 떠먹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뜨겁고 구수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어딘가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아까 문 앞에서 맡았던 그 냄새와 같은 감각이었어요. 분명히 아는 맛인데 어디서 먹어봤는지 기억이 쉽게 나지 않았습니다. 윤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숟가락을 들었어요. 맛은 있네.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숟가락, 세 번째 숟가락을 뜨면서도 그 기묘한 기시감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노숙인 2명이 들어왔습니다. 차림새가 윤 회장보다 더 남루했어요. 그런데 은지가 그쪽을 보더니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김씨 아저씨, 박씨 아저씨 오셨어요? 오늘 많이 추웠죠? 이름을 부르며 반겼어요. 윤 회장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름을 알고 있어. 고용한 사람들인가. 두 사람은 빠르게 국밥을 비우더니 그릇을 설거지통에 담그고 연신 인사를 하며 나갔어요. 돈을 내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 회장은 생각했어요. 역시 고용인이군. 손님처럼 꾸며놓은 거겠지. 의심의 끈을 더 단단히 잡아당겼습니다. 밥을 다 먹고 윤 회장이 계산대 쪽으로 쭈뼛거리며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일부러 머뭇거렸어요. 그러자 은지가 먼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처음 오셨죠? 돈 안 받으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언제든지 또 오세요. 배웅하는 말이 자연스러웠어요. 윤 회장은 이상한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가슴을 건드리는 것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것도 다 연출이겠지. 보여주려고 하는 거겠지. 식당 문을 나서는 순간이었어요. 바로 옆가게 상인이 은지를 향해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은지 씨, 오늘도 남는 거 하나도 없겠네. 그렇게 퍼줘도 괜찮아? 걱정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은지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저 충분해요. 딱 3마디였어요. 더도 덜도 없이. 윤 회장은 그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충분하다고. 저게 진심인지 아니면 보여주기 위한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골목을 빠져나오면서 윤 회장은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꽤 치밀하게 준비된 이미지였어요. 노숙인도 알고 어르신들도 챙기고 옆가게 상인들과도 사이가 좋고 아들이 반할 만하게 다 꾸며놓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재벌가의 며느리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요. 배경도 없고 가문도 없는 여자였습니다. 윤 회장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시장 골목을 벗어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까 그 국물 맛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어디서 먹어봤는지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다음날 윤 회장은 또 그 골목에 와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왜 다시 왔는지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확인이 덜 됐다고 했지만 사실 그 국물 맛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어제보다 더 후줄근한 행색으로 옷에 일부러 때를 더 묻히고 왔어요. 냄새까지 나게 하려고 며칠 입었던 옷을 그대로 걸쳤습니다. 이 정도면 눈살 한 번쯤은 찌푸리겠지. 그런 생각으로 문을 열었어요. 어서 오세요. 은지가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오는 순간이었어요. 코끝에 뭔가 스쳤는지 은지의 미간이 아주 잠깐 찌푸려졌습니다. 찰나였어요. 눈 깜짝할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은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날이 더 추워졌죠? 어서 들어오세요. 그러고는 따뜻한 자리로 먼저 이끌었습니다. 윤 회장은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자리에 앉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나도 이렇게 역한데. 역시 억지로 참는 거였어. 연습이 잘 됐군. 윤 회장은 작게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흘을 내리 찾아갔어요. 하지만 갈 때마다 은지는 한결같았습니다. 짧게 미간을 찌푸리는 듯 보였지만 여전히 반갑게 맞이하고 따뜻한 자리에 앉히고 고기를 듬뿍 얹어 국밥을 내어주었어요. 단 한 번도 귀찮은 기색이 없었습니다. 윤 회장은 나흘 동안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끝내 빈틈을 찾지 못했어요. 약간의 인간미만 느꼈을 뿐이었어요. 결국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윤 회장은 이틀이 지나고 골목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윤 회장은 문을 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딱 오늘만이다. 그런데 은지가 윤 회장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르신, 며칠 안 오셔서 걱정했어요. 어디 아프셨던 건 아니시죠? 윤 회장은 그 말에 잠깐 멈칫했어요. 며칠 동안 안 왔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노숙인 행색의 낯선 노인을요. 아프셨냐고 걱정을 했어요. 윤 회장은 짧게 괜찮다고 대답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슴 한켠이 묘하게 움직였어요. 국밥이 나왔습니다. 윤 회장은 숟가락을 들었어요. 이틀 만에 다시 먹는 국물이었습니다. 한 모금을 떠먹는 순간이었어요. 윤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로 그냥 굳어버렸어요.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뜨겁고 구수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아득하게 무언가가 밀려왔어요. 30년 전 어딘가에서 맡았던 냄새였습니다. 분명히 아는 맛인데 어디서였는지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윤 회장은 국물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뭔가가 가슴속 깊은 곳을 건드리고 있었어요. 한동안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였어요. 윤 회장은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시장 골목 입구에 막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옷이 젖어들었습니다. 우산도 없었어요. 그런데 윤 회장은 속으로 잘 됐다 싶었습니다. 이 꼴로 들어가면 어떻게 나오나 보자. 윤 회장은 속으로 생각하며 흠뻑 젖은 채로 온정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니 식당이 텅 비어 있었어요. 손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마침 은지는 카운터 앞에서 혼자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인상을 쓰며 영수증들을 이리저리 맞춰보다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소에 손님들 앞에서 보이던 환한 얼굴이 아니었어요. 혼자일 때의 얼굴이었습니다.
윤 회장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윤 회장의 모습이었어요. 윤 회장은 그 순간 장부 앞에서 한숨 쉬던 은지의 모습이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었구나. 그것도 모르고 내가 뭘 의심하고 있었나? 자기도 모르게 살짝 쓴웃음이 지어졌어요. 그럼 그렇지. 어떻게 매일 한결같을 수 있어?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은지는 장부를 내려놓고 얼른 안쪽 선반으로 달려가 수건을 꺼내 들고 나왔어요. 어르신, 얼른 닦으세요. 비 맞으면 감기 걸려요. 수건을 건네며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고기 좀 더 드릴 테니까 든든히 드세요. 윤 회장은 수건을 받아들고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보는 사람 하나 없는데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손님도 없고 지켜보는 사람도 없는데 저러는 거였어요. 평생 윤 회장 주변에는 사람이 넘쳐났습니다. 아침마다 굽신거리며 인사하는 임원들, 비위를 맞추려고 먼저 나서는 직원들. 그런데 그 모든 친절 뒤에는 언제나 무언가가 있었어요. 자리를 지키려는 마음이거나 더 얻으려는 마음이거나. 그게 당연한 세상이었고 윤 회장도 그렇게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달랐어요. 노숙인 행색의 낯선 노인에게 아무도 보지 않는 텅 빈 식당에서 아무 이유 없이 수건을 건네고 고기를 더 얹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눈빛에는 계산 같은 건 보이지 않았어요. 윤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며칠째 일부러 냄새나는 옷을 입고 왔어요. 스스로도 역겨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은지는 단 한 번도 코를 막거나 눈살을 찌푸린 적이 없었어요. 언제나 똑같이 웃으며 따뜻한 자리로 이끌고 고기를 듬뿍 얹어 국밥을 내어주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혼자 한숨을 쉬고 있었으면서도 손님이 들어서는 순간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그 한결같음이 윤 회장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며칠을 드나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짧은 대화들이 오갔어요. 어느 날 윤 회장이 물었습니다. 고향이 어딥니까? 은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서울이요. 어르신은요? 윤 회장이 얼버무리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뭐 여기저기. 은지는 더 캐묻지 않았어요. 그냥 웃으며 국자를 들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은지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겨울엔 손님이 더 많아지는데 혼자 감당하다 보면 몸이 버거울 때도 있다고. 그래도 어르신들 얼굴 보면 다시 힘이 난다고 했습니다. 말이 길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이야기했어요. 하소연도 아니었고 자랑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깊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500원짜리 동전 2개를 꼭 쥔 채 계산대 앞에 서 있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은지 앞에 동전을 내미셨어요. 사장님, 나 이것밖에 없는데 받아줄 수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전이 2개뿐이었어요. 은지가 할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동전을 받는 대신 할머니의 두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었어요. 할머니, 다음엔 그냥 오세요. 오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좋아요. 할머니가 눈가를 훔치며 내가 미안해서 그러지. 그렇게 말하는 할머니를 은지는 따뜻하게 안아주며 다독이고 있었어요. 은지는 미안해하는 할머니를 배웅하고 돌아서서 다시 국자를 들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윤 회장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자기 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느새 싹싹 비어 있었어요. 회장이 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밥을 먹는 것도 음식에 대한 욕심도 사라져버렸어요. 식사 자리에서도 늘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수라상이 부럽지 않다는 주변의 칭찬을 들어도 정작 뭘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곳에 오고 나서부터는 달랐습니다. 푸짐하게 담아주는 국밥 한 그릇을 매번 뚝딱 비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라면 내 아들을 맡겨도 되는 걸까? 윤 회장은 고개를 흔들며 얼른 그 생각을 털어냈습니다. 그날 자리에서 일어나며 윤 회장이 은지를 향해 입을 열었어요. 사장, 나 하나 물어봅시다. 은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렇게 퍼줘서 뭐 먹고 살아? 노숙자한테 공짜로 주고 어르신한테 2,000원 받고 뒤에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노골적이었어요. 식당 안에 있던 손님 2-3명이 힐끔 쳐다봤습니다. 은지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지만 사실 저도 매일 계산기 두드려요. 근데 어르신들 굶고 가시는 거 보면 그게 더 마음이 안 좋아요. 할머니 때부터 이렇게 해온 걸요. 그리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의 마음을 배고픈 분들께 배달하는 거죠. 윤 회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말이 되나? 대가가 있을 것 아니야? 은지가 윤 회장을 바라보았어요. 잠시 조용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고 내일 또 오시는 거요. 그거면 충분해요. 목소리가 낮고 담담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윤 회장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그 말에 뭐라고 반박할 말을 찾으려 했는데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 말이 거짓이라는 증거가 없었어요. 지난 며칠 동안 그 증거를 찾으려 했는데 끝내 찾지 못한 것처럼요. 골목을 나오면서 윤 회장은 처음으로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일주일을 지켜봤어요. 냄새나는 옷을 입고 갔고 날선 질문도 던졌고 비까지 맞으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빈틈이 보이지 않았어요. 가식을 찾으려 했는데 가식이 없었습니다. 나쁜 구석을 찾으려 했는데 나쁜 구석이 없었어요. 윤 회장은 그게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틈이 없는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인지 몰랐어요. 그날도 윤 회장은 온정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만이다. 속으로 되뇌었어요. 며칠을 드나들었는데도 끝내 빈틈을 찾지 못했습니다. 가식도 없고 계산도 없고 나쁜 구석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끝내자. 윤 회장은 그런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국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릇을 싹싹 비웠어요. 윤 회장은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산하고 나가려고 주머니에서 접어둔 1,000원짜리를 꺼내며 카운터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카운터 앞에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어요. 계산대 옆 작은 선반 위에 낡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을 드나들면서 한 번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은 오래된 나무 액자였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선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윤 회장은 액자 쪽으로 한 발짝 다가섰어요. 액자를 들어 사진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세 사람이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할머니 한 분, 그 옆에 서 있는 젊은 여자, 그리고 할머니 품에 안긴 어린 여자아이였습니다.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파란 바다와 낡은 식당 간판이 뒤에 보였습니다. 햇살이 환하게 쏟아지는 날이었는지 세 사람 모두 눈을 가늘게 뜨고 웃고 있었어요. 윤 회장은 그냥 스쳐 지나 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이었어요. 윤 회장의 손에 힘이 풀리며 들고 있던 1,000원짜리 지폐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무언가에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선반을 부여잡으려 했는데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았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멈추려 해도 멈추지 않는 심장 소리가 귓속에서 울렸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며칠째 먹으면서도 끝내 정체를 알 수 없었던 그 향이 갑자기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초피였습니다. 국물 깊은 곳에 숨어 있던 알싸하고 묵직한 그 향. 일반 사람들은 잘 쓰지 않는 재료였어요. 그런데 이 향을 윤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딱 한 곳에서 맡아본 향이었어요. 30년 전 바닷가 식당에서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이 얼굴을. 30년이 지났어도 이 얼굴만큼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3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젊은 윤 회장은 32살,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이 통째로 무너졌습니다. 새벽에도 빚쟁이들이 집 앞을 두드렸어요. 도망치듯 서울을 빠져나와 며칠을 굶으며 떠돌았습니다. 어디를 향해 걷는지도 몰랐어요. 어떻게 걷다 보니 바닷가였습니다. 벼랑 끝이었어요. 그 아래로 파도가 거세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옷이 젖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발끝이 벼랑 끝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려던 그 순간이었어요. 거기 젊은 사람 무슨 일로 이러고 있어? 굵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돌아보니 우산을 든 할머니 한 분이 서 있었어요. 빗속에서도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겁먹은 기색도 당황한 기색도 없었어요.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젊은 윤 회장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일단 밥부터 먹어. 와, 명령이었어요. 왜 거기 서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팔을 잡아 끌었어요. 젊은 윤 회장은 그 손을 뿌리칠 힘조차 없었습니다. 질질 끌려가듯 따라갔어요. 할머니의 식당이었습니다. 작고 낡았지만 국물 냄새가 가득했어요. 할머니가 국밥 한 그릇을 뚝딱 내어놓았습니다. 젊은 윤 회장은 주머니를 뒤적였어요. 동전 몇 개뿐이었습니다. 저 돈이 없어요. 일어나려는데 할머니가 어깨를 탁 눌렀어요. 앉아. 짧고 강한 한마디였습니다. 국밥 그릇을 코앞으로 밀며 말했어요. 먹어. 속 답답할 때는 이게 약이야. 젊은 윤 회장은 결국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첫 모금을 넘기는 순간이었습니다. 뜨겁고 구수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데 목구멍 깊은 곳에서 알싸하고 묵직한 향이 올라왔어요. 그 향이 빈속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밥상 앞에서 어린애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그럴 기력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혀를 차지도 달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젊은 윤 회장이 말했습니다. 다 망했어요. 돈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탁자를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죽을 힘이면 뭔들 못해. 배고르니 쓸데없는 생각만 드는 거야. 호통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호통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속 어딘가가 뚫리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뚝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말했어요. 갈 데 없으면 여기서 푹 쉬어. 기운 차리면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그 말이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던 젊은 윤 회장이 그 말 한마디에 다시 눈을 떴어요. 그리고 그날 밤 할머니 식당 구석방에서 난생 처음으로 새벽까지 깊이 잠들었었어요. 놀란 은지가 윤 회장을 보며 달려와 물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윤 회장은 손을 들어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윤 회장은 온몸을 떨고 있었어요. 은지를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다시 사진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할머니 품에 안긴 어린 여자아이를 보았어요. 지금보다 훨씬 어린 얼굴이었지만 분명히 은지였습니다. 초피 향이 왜 그렇게 익숙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같은 손에서 시작된 맛이었어요. 할머니가 새벽마다 사고를 고아내며 넣던 그 초피가 딸에게 그리고 손녀에게 그대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눈을 감았어요. 눈꺼풀 안쪽이 뜨거웠습니다. 그분들의 핏줄이었어요. 자신이 배경도 없고 가문도 없다며 며느리로 들이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이 자신을 벼랑 끝에서 끌어내준 그분들의 핏줄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가슴을 쥐어짜듯 아팠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평생 남 앞에서 고개를 숙인 적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윤 회장은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윤 회장은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은 채로 바닥에 떨어진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떨어뜨린 것이었어요. 구깃구깃한 1,000원짜리였습니다. 노숙인 행색에 맞게 챙겨온 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돈이 왜 이렇게 부끄럽게 느껴지는지 몰랐습니다. 어르신, 이거 마시고 정신 좀 차리세요. 은지가 물 한 잔을 건넸어요.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물컵을 받아들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은지의 목소리가 물컵의 온기가 기억을 깨웠습니다. 30년 전이었습니다. 바닷가 식당 구석방이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다가 눈을 떴을 때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비집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얼마 만에 맞이하는 아침인지 몰랐어요.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 다니던 며칠 동안 제대로 눈을 붙인 날이 없었습니다. 젊은 윤 회장이 몸을 일으키자 할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국밥 한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일어났어? 먹어. 국밥을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인생 별거 없어.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다시 걸으면 또 사라져. 그게 전부였습니다. 설교도 위로도 아니었어요. 그냥 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 어떤 위로보다 깊이 박혔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젊은 윤 회장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할머니는 잠시 젊은 윤 회장을 바라보다가 마당 구석에 세워둔 빗자루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툭 던졌습니다. 밥값은 몸으로 때워. 짧고 단호한 한마디였어요. 젊은 윤 회장은 빗자루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게 일주일의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5시였습니다. 젊은 윤 회장이 눈을 비비며 마루로 나왔을 때 주방에서는 이미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할머니였습니다. 혼자 가마솥 앞에 서서 뭔가를 저으고 있었어요. 젊은 윤 회장은 말없이 그 옆에 섰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던 일을 계속했어요. 젊은 윤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솥 안에서 사골이 뽀얗게 우러나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어요. 오래 해온 사람의 손놀림이었습니다. 둘째 날이었어요. 젊은 윤 회장은 새벽부터 식당과 마당을 쓸었습니다. 빗자루질이 서툴렀어요. 쓸고 나면 먼지가 다시 일었고 구석은 제대로 쓸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입가에 작은 웃음이 걸렸습니다.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켜볼 뿐이었죠. 젊은 윤 회장은 그 눈길을 느끼면서 더 열심히 빗자루를 움직였어요. 셋째 날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사골 우리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아니,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는 모습을 옆에서 볼 수 있게 해준 것이었어요. 사골은 서두르면 안 돼. 푹 우려야 해. 불 세게 하면 국물이 탁해져. 할머니가 말했어요. 젊은 윤 회장은 그 옆에서 솥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뽀얀 국물이 천천히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작은 봉지를 꺼내 솥 안에 넣었어요. 이게 뭐예요? 젊은 윤 회장이 물었습니다. 초피야. 우리 식당만의 비법이야. 할머니가 말했어요. 알싸하면서 깊은 맛이 나거든. 사골이 다 좋은데 가끔 느끼할 때 이걸 조금 넣으면 속이 확 풀려. 젊은 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솥 안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국물 속에서 알싸한 향이 올라왔어요. 그 향이 코끝을 건드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손님이 들어왔는데 지갑을 두고 왔다며 쭈뼛거렸습니다. 젊은 윤 회장은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어떻게 하시려나 싶어서였습니다. 할머니는 국밥 한 그릇을 그냥 내어주었어요. 다음에 주면 되지. 손님이 나가고 나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손님은 돈이 아니야. 사람이야. 배고픈 사람 앞에서 외상이고 뭐고 없어. 젊은 윤 회장은 그 말을 속으로 되뇌었어요. 그때는 그냥 듣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30년이 지나도록 가슴 한켠에 남아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젊은 윤 회장에게 처음으로 국밥을 직접 내어주게 했어요. 손님 한 분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젊은 윤 회장은 조심스럽게 뚝배기를 들고 테이블로 갔어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겨우 그 한마디를 하고 물러났어요. 주방으로 돌아오는데 할머니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흐뭇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웃고 있었어요. 젊은 윤 회장은 왠지 모르게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아침, 윤 회장은 거울을 보는데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 벼랑 끝에 서 있던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뭔가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살아야겠다는 것도 아니고 성공해야겠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겠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날 아침 젊은 윤 회장은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저 다시 시작해 볼게요. 성공하면 꼭 이 은혜 갚으러 오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윤 회장을 한번 바라보더니 손을 내저었어요. 은혜는 무슨, 그런 거 안 해도 되니까 성공해서 잘 살아. 가서 배고픈 사람 보면 모른 척하지 말고. 그게 배웅이었습니다. 짧고 단단한 배웅이었어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바닷가가 멀어져 갔어요. 젊은 윤 회장은 주머니 속에 손을 넣었다가 뭔가 잡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봉투였어요. 언제 넣어두셨는지 몰랐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10,000원짜리 10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쪽지 하나. 삐뚤빼뚤한 글씨였어요. 힘내라. 꼭 성공해라. 젊은 윤 회장은 쪽지를 쥔 채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가슴이 메어왔습니다. 윤 회장은 은지가 건넨 물컵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온기가 느껴졌어요. 30년 전 그날 처음으로 국밥을 삼키던 그 느낌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눈을 감았어요. 어르신 일어나실 수 있겠어요? 은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 회장은 은지의 손을 잡고 싶었어요. 그런데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손을 잡을 자격이 없었어요.
윤 회장은 선반을 붙잡고 혼자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윤 회장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리가 아직도 후들거렸어요. 선반에 손을 짚고 숨을 고른 뒤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었어요. 그 강단 있던 눈빛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장님, 사진 속 저 할머니. 지금은 어디 계시나? 은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 회장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잠시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지병이셨어요. 잠깐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엄마는 5년 전에요. 사고로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문장이 윤 회장의 가슴을 정통으로 쳤어요. 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지는 시선을 사진 쪽으로 두며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할머니랑 엄마가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신 게 제가 어릴 때였어요.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으셨는데 시장 한켠에 좌판을 깔고 장사를 시작하셨대요. 겨울에도 여름에도 그렇게 하셨어요. 서울 올라오신 지 5년 만에 이 자리를 얻으셨고요. 은지의 목소리가 조금 잠겼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엄마랑 같이 하셨고 저는 도와드리기만 했는데 그러다 할머니 가시고 나서는 엄마랑 둘이서 했어요. 윤 회장은 숨을 참았습니다. 그 모든 세월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부산 바닷가의 식당이 철거되고 서울로 올라와 좌판을 깔고 5년을 버텨서 이 자리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자신은 무얼 하고 있었을까요? 성진그룹을 키우고 빌딩을 올리고 숫자를 쌓고 있었습니다. 엄마는요? 은지가 말을 이었어요. 5년 전 새벽에 시장에 장 보러 나가셨다가요. 잠시 멈췄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셨어요.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가해자는 연락도 안 됐어요. 보험 처리만 됐고요. 은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눈물이 맺혔지만 흘리지 않으려는 것 같았어요. 그때 나온 사망보험금으로 이 가게를 샀어요. 월세 걱정 없이 어르신들한테 넉넉히 드리고 싶었거든요. 엄마가 항상 월세 때문에 힘들어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윤 회장은 가슴이 조여들어 오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이렇게 새벽부터 사람들을 먹이겠다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성실하게 움직이다 그런 사고를 당한 거였어요. 그냥 식재료를 떼러 나갔다가 여기가 저한테는 부모님 그 자체예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두 분이 못다 하신 나눔을 제가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고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은지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렀습니다. 은지는 얼른 손등으로 닦아냈어요. 울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나쁜 놈입니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윤 회장의 몸이 무너졌어요. 카운터를 붙잡고 서 있던 몸이 허물어졌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식당 한복판이었습니다. 노숙자 차림의 노인이 바닥에 주저앉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어요. 내가 은혜를 잊고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내가 은혜를 잊고 같은 말이 반복됐습니다.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바라보았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얼른 다가왔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윤 회장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윤 회장은 그 손을 느꼈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처럼 30년 전 벼랑 끝에서 자신의 팔을 잡아 끌던 그 손처럼 따뜻했어요. 윤 회장은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은지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도움을 받아 일어섰습니다. 한참이 지났어요. 식당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윤 회장은 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 행색으로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윤 회장은 그냥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네. 정말 잘 먹었어. 그 말만 했습니다. 그리고 식당 문을 열고 나갔어요. 골목을 걸어 나오면서 윤 회장의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시장 골목에 소음이 들렸어요. 상인들의 목소리, 리어카 바퀴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 그런데 윤 회장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뿐이었어요. 할머니가 내준 국밥 한 그릇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시장을 나와 지하철역으로 걸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기사가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차에 탄 윤 회장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날은 차에 타자마자 집어던지든 옷을 벗어 던졌지만 오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라는 기사의 말에 윤 회장은 차에서 내려 넓은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섰어요. 수백 평의 저택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일궈온 것들이 가득한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윤 회장은 그 넓은 거실 한가운데 앉아 생각했습니다. 수조의 재산이었어요. 평생 이것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보다 더 크게 자신의 인생을 바꾼 것이 있었어요. 1,000원도 안 되는 국밥 한 그릇이었습니다. 빗속에서 팔을 잡아 끌던 손이었어요. 탁자를 탁 치며 던진 호통이었습니다. 갈 데 없으면 여기서 쉬어. 그 말 한마디였어요. 윤 회장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그분들의 핏줄을 내가 내쫓으려 했다니. 가슴을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손 사이로 흘러내렸어요. 성진그룹 회장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30년 전 국밥 한 그릇 앞에서 엉엉 울던 그 젊은이와 지금의 자신이 다르지 않았어요. 윤 회장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저녁이 내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면도를 했어요. 며칠째 기르던 수염을 말끔하게 밀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가장 단정한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메고 거울을 바라보았어요. 성진그룹 회장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거울 속에 서 있었어요. 윤 회장은 잠시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었어요. 도진아, 네 아버지. 온정식당 사장, 지금 당장 집으로 데려와.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은지 씨를 왜요? 도진의 목소리가 당황해 있었어요. 윤 회장은 짧게 말했습니다. 말 많이 하지 말고 데려와. 지금 당장.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기사를 불렀습니다. 최고급 세단이 저택 앞에 대기했어요. 윤 회장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한편 은지는 점심 장사를 마치고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도진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도진 씨? 이 시간에 어쩐 일이에요? 은지가 국자를 들고 돌아보았습니다. 도진의 표정이 묘했어요. 은지 씨, 지금 저랑 같이 가줄 수 있어요? 어디요? 아버지가 보자고 하세요. 은지는 잠시 멈췄습니다. 도진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도진이 이런 표정을 짓는 건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은지는 잠시 망설이며 앞치마를 벗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도진은 차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은지는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도진이 말을 아끼는 것 같아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택 앞에 택시가 섰습니다. 은지는 차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높은 담벼락, 잘 다듬어진 정원수, 그리고 넓은 현관. 은지는 입을 열었어요. 도진 씨, 여기가 어디예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도진이 은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 말에 은지는 더 떨려왔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차에서 내렸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넓은 정원이 바깥에서 보던 것보다 더 웅장하고 넓어 보였어요. 잘 가꿔진 정원수들이 마치 궁궐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했어요. 은지는 살면서 이런 집은 처음이었거든요. 정원을 지나 현관으로 들어서니 넓은 거실 보였습니다. 은지는 영문을 알 수 없어 긴장하며 도진을 따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소파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멋진 정장을 입은 흰머리를 넘겨빗은 모습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은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어르신? 은지의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어요. 옆에 있던 도진이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르신? 도진은 아버지와 은지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윤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 국밥 참 맛있었어요. 도진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온정식당에요? 언제요? 윤 회장이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나도 다녀왔다. 도진은 할 말을 잃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윤 회장은 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안깨나. 은지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윤 회장이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30년 전이었어요. 사업이 무너지고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바닷가 벼랑 끝까지 갔던 이야기였습니다. 빗속에서 팔을 잡아끈 할머니, 국밥 한 그릇, 일주일간의 머슴살이, 떠나는 버스 안에서 열어본 봉투, 그리고 10년 후 다시 찾아갔지만 이미 철거되고 없었던 식당 이야기였어요. 윤 회장은 말을 하면서도 목이 여러 번 메었습니다. 평생 남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그 이야기만큼은 담담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은지는 윤 회장의 말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다 윤 회장이 말을 마쳤을 때였어요. 할머니께서 그때 회장님을 살리셨군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터졌어요.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그랬는지 저는 몰랐어요. 늘 배고프 사람 그냥 보내지 말라고만 하셨거든요. 은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윤 회장이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았어. 자네 할머니가, 엄마가, 그리고 내가 우리 집안을 살린 거야. 그 말에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니야. 윤 회장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내가 그 식당을 지켰잖아. 그 마음을 이어갔잖아. 그게 다야. 도진은 옆에서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지는 도진의 손을 꼭 쥐었어요. 두 사람 모두 눈물이 흘렀습니다. 거실 안이 조용했어요. 말이 필요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윤 회장이 말했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다 해주고 싶어. 더 큰 식당 차려줄게. 건물도 구해주고 직원도 붙여주고. 은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윤 회장을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아니요. 저는 여기가 좋아요. 단호했지만 부드러웠습니다. 온정식당이 저한테는 할머니고 엄마예요. 다른 데로 옮기면 그게 아니잖아요.
윤 회장은 잠시 은지를 바라보았어요. 그러다 허허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어. 건물이 문제가 아니지. 내 마음이 진짜 보물인 것을. 오랜만에 나오는 웃음이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며칠 후였어요. 윤 회장과 도진, 그리고 은지 셋이 함께 납골 땅을 찾았습니다. 은지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계신 곳이었어요. 조용한 납골 땅 앞에 세 사람이 섰습니다. 윤 회장이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윤 회장이 먼저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어머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그 옆에서 도진도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장모님, 제가 은지 씨 평생 곁에서 지키겠습니다. 두 분 뜻 이어가며 살겠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은지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봉하남을 바라보며 은지는 속으로 말했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가족을 보내주셨네요. 할머니, 엄마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어요. 따뜻했습니다. 화창한 봄날 은지와 도진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성진그룹 회장의 아들 결혼식이라고 하면 누구나 화려한 호텔 연회장을 떠올렸습니다. 하객만 수백 명의 화려한 꽃장식과 오케스트라의 뷔페. 그런데 식장은 시장 골목 옆 작은 공원이었어요. 하얀 천을 두른 소박한 야외 무대였습니다. 앞줄에는 온정식당 단골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어요. 그 옆으로 시장 상인들, 노숙인들, 골목 이웃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성진그룹 임원들은 뒷줄이었어요.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식이 시작되자 아무도 그 자리 배치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례가 없었어요. 은지와 도진이 직접 서약서를 낭독했습니다. 도진이 먼저 읽었어요. 은지 씨, 저는 당신이 가마솥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 자리를 평생 지킬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함께 서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앞줄의 어르신 몇 분이 눈가를 훔쳤습니다. 은지가 서약서를 펼쳤어요. 할머니, 엄마, 제가 좋은 사람 만났어요. 두 분 뜻 이어가며 살겠습니다. 그게 첫 문장이었어요. 은지는 거기서 잠깐 멈췄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그래도 끝까지 읽었습니다. 식장이 조용했어요. 여기저기서 코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 회장은 맨 앞줄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을 참으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살면서 아들 결혼식에서 울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이런 공원에서, 이런 하객들 앞에서. 그런데 이상하게 이 자리가 어느 호텔 연회장보다 더 단단하게 느껴졌어요. 윤 회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으로 대접하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모두가 덕담을 건네며 축하해 주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몇 달이 지났어요. 성진그룹 본사 회의실이었습니다. 윤 회장이 임원들 앞에 섰어요. 온정재단을 설립합니다. 초대 이사장은 정은지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재단 운영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윤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룹 수익의 일부를 매년 출연합니다. 기존 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되 우리가 번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이제는 제대로 보여주자는 겁니다. 잠시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윤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30년 전 나를 살린 국밥 한 그릇 값을 이제야 갚는 거요. 더 이상 질문이 나오지 않았어요.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단 설립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기자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윤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저는 30년 전 국밥 한 그릇에 살아난 사람입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윤 회장은 30년 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할머니의 손녀가 지금 제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온정재단의 이사장이 됐습니다. 윤 회장이 말을 마쳤어요. 회견장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신문에는 재벌가 며느리의 진짜 신부는 국밥집 사장.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방송에서도 연이어 다뤘어요. 누군가 윤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아드님 며느리가 국밥집 사장이라는 것이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윤 회장이 카메라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그녀가 우리 가문을 살렸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 말이 기사 제목이 됐어요. 온정재단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 무료 급식소가 생겼어요. 서울에서 시작해서 부산, 대구, 광주, 인천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을 위해서는 도시락 배달 차량이 골목을 누볐어요. 성진그룹 로고가 박힌 차량이었습니다. 그 차가 골목에 들어서면 어르신들이 문을 열고 나왔어요. 기사들은 도시락만 두고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들어가서 안부를 묻고 말벗이 되어주고 약이 떨어지진 않았는지 확인했어요. 그게 은지의 지시였습니다. 밥만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대해드려야 한다고 했어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온정식당 가마솥 앞에 은지는 서 있었어요. 사고를 올리고 초피를 넣고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길 기다렸습니다. 도진이 가끔 새벽에 눈을 떠보면 옆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어디 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굳이 말리지 않았어요. 은지 씨, 우리 아이들도 이 국밥 맛처럼 진한 사람으로 키워요. 도진이 말했습니다. 은지가 웃었어요. 그럼요. 여기서 키울 거예요. 매주 주말이면 낯선 손님이 온정식당에 나타났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노인이었어요. 직접 국밥을 들고 테이블을 돌았습니다. 처음 온 손님들은 어리둥절했어요. 단골 어르신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이었어요. 어느 날 손님 한 분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일하세요? 윤 회장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여기 머슴이었어요. 그 말에 은지가 주방에서 피식 웃었습니다. 그날도 식당 문이 열렸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어딘가 낯이 익었어요. 은지가 맞이했습니다. 남자가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사장님, 저 기억하세요? 은지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남자가 말을 이었어요. 5년 전에요. 여기서 국밥 많이 얻어먹었어요. 냄새 많이 났을 텐데 한 번도 내쫓지 않으셨잖아요. 은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억이 났어요. 겨울마다 오시던 분이었어요. 이제 제가 후원하러 왔어요. 남자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은지는 봉투를 받지 않았어요. 대신 남자의 두 손을 감쌌습니다. 잘 되셨군요. 정말 잘 됐어요. 그 말에 남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주방에서 지켜보던 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앞치마로 눈가를 닦았어요. 30년 전 버스 안에서 봉투를 열어보던 그 젊은이가 생각났습니다. 선행은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온정재단이 세운 무료 급식소는 부산 해운대, 골목에도 대구 서문시장 옆에도 광주 양동시장 안에도 강원도 산골 마을에도 간판이 걸렸습니다. 간판 아래에는 모두 같은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바닷가 식당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었어요.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쓰인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배가 든든해야 마음도 일어선다. 할머니의 말이었어요. 은지가 직접 써서 보낸 문장이었습니다. 그 문장을 보며 밥을 먹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매일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한참을 앉아 계셨어요.
눈을 감고 숨을 고르고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밥을 다 먹고 나서 액자 앞에 잠시 서 있다가 나가셨어요. 말은 없었지만 들어올 때와 나갈 때의 발걸음이 달랐습니다. 어깨가 조금 펴져 있거나 눈빛에 뭔가 작은 것이 돌아와 있거나 은지는 그 변화를 매일 보았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의 봄이었어요. 성진그룹 신년사 날이었습니다. 대강당에 임원들과 직원들이 가득 모였어요. 단상 위에 윤 회장이 섰습니다. 예년과 달리 원고를 들지 않았어요. 그냥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잠시 강당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수백 명의 얼굴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저는 30년 전 국밥 한 그릇에 살아난 사람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침 소리도 사라졌어요. 그때 저를 살린 분이 계셨어요. 아무 이유 없이 팔을 잡아 끌어 밥을 먹여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손녀가 지금 우리 며느리고 온정재단의 이사장입니다. 윤 회장이 잠깐 멈췄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그 빚을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성진그룹도 그렇게 가겠습니다. 짧은 10년사였어요. 그런데 강당 안에서 박수가 오래 이어졌습니다. 앞줄 한켠에 앉아있던 은지의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도진이 옆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은지는 그 손을 꼭 쥐었어요. 윤 회장이 단상에서 내려오다가 은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로의 눈빛으로 모든 상처를 어루만지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저녁이었습니다. 온정식당 문을 닫을 시간이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앞치마를 벗으려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노인 한 분이 들어서셨어요. 머뭇거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밥 아직 됩니까? 눈치를 보는 눈빛이었어요. 늦었는데 받아줄까 싶은 눈빛으로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웃으며 말했어요. 네, 앉으세요. 가스불을 다시 켰습니다. 마지막 국밥을 데웠어요. 뚝배기에 고기를 넉넉히 얹었습니다. 직접 테이블로 가져다 드렸어요. 맛있게 드세요. 노인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모금을 드시는 순간이었어요.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어요.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데 눈물이 따라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서 있었어요. 할머니가 30년 전 벼랑 끝에 젊은이 옆에 그냥 앉아 있어 주었던 것처럼 오래 서 있다가 말했어요. 천천히 드세요. 내일도 오시고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숟가락을 들었어요. 노인이 나가고 식당 문이 닫혔습니다. 은지는 불을 끄고 나오다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이 맑았습니다. 은지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할머니, 엄마, 은지는 속으로 불렀습니다. 저 잘하고 있죠? 대답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대답을 듣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뒤에서 도진이 다가왔어요. 은지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한참 후 도진이 말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분명히. 은지가 웃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웃었습니다. 은지는 배에 손을 올렸어요. 도진이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따뜻한 밤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4시였어요. 온정식당 불이 켜졌습니다. 은지가 가마솥 뚜껑을 열었어요. 사고를 올렸습니다. 초피를 꺼내 한 꼬집 넣었습니다. 뽀얀 김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알싸한 향이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머니의 향이었어요.
엄마의 향이었습니다. 이제는 은지의 향이었어요. 그리고 곧 뱃속의 이 아이에게도 전해질 향이었습니다. 식당 유리문에는 새로 붙인 글씨가 있었어요. 작고 단정한 글씨였습니다. 할머니의 마음, 엄마의 정성, 손녀의 사랑. 골목이 아직 어두웠어요.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온정 식당 안에서는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오늘도 누군가가 이 빛을 보고 문을 열고 들어올 것이었습니다. 뜨거운 국물 한 모금이 그 사람의 목을 타고 내려갈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오늘 하루를 버텨낼 것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댓글로 이야기 들려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